저는 윤송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아신경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소아뇌전증의 약물 치료입니다. 소아뇌전증의 약물 치료는 성인과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소아기는 성장기이기도 하고 또 약물에 따라서는 연령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고려해야 뇌전증의 종류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료실에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뇌전증으로 만약에 진단이 됐다 그러면 치료는 무엇으로 하게 되나요? 실은 이제 우리가 치료라고 하면 가장 뇌전증을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잘 복용해야 되고 이제 2, 3년간 이상 유지하고 이제 끊었을 때 재발 요인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료 과정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 치료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있고 케톤식이 치료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치료 1차적으로 약물 두세 가지 이상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뇌전증에서는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항발작 약물이죠. 이 항발작 약물은 한 30여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전을 가진 그런 약물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뇌전증이 진단이 됐다. 꼭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약물 치료를 꼭 해야 되는지 그게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뇌파를 찍었을 때 특정 이제 뇌전증 증후군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뇌파 소견을 보이거나 임상 양상이 너무 뚜렷해서 재발의 가능성이 한 60% 이상일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의 대상이 첫 번째 발작이라도 반드시 이제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비유발 발작이 2번 이상 있을 경우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 이렇게 외래에서 보호자분들께 권유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뇌전증 같은 질환은 다른 뇌 영역의 질환과 좀 대조적으로 약물 치료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이런 것들로 좀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재발이나 경과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뇌전증이 진단된 게 확실하다면 약물 치료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부 최근에 소아에서 양성 경과로 진행되는 그런 이제 특정한 소수의 그런 뇌전증만 약물 치료를 좀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게 뇌전증인 것 같은데 MRI하고 그리고 뇌파는 계속 정상이다. 이런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대부분 의아해 하십니다. 아니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이거 뇌전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단계에서 따져볼 점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발작이 맞는가. 만약에 발작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뇌파에 나타날 정도의 병변이 안에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뇌파를 찍을 때 일반 뇌파는 3, 40분 정도 길게는 한 50분 정도 찍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의 변화는 24시간 동안 계속 일어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뇌파라는 도구는 우리의 뇌의 상태의 정기적인 상태를 이제 샘플링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뇌파를 찍었을 때 한 50% 가까이 환자에서 정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의 확실성을 이야기할 때 한 번의 뇌파로 60%의 진단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3, 4번 정도 반복적인 뇌파를 촬영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진단율이 80,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발작의 형태, 발작의 확실성에 의존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제 뇌파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다른 어떤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좀 자주 찍고 또 길게 찍을수록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 뇌파라고 하는 기계도 어쨌든 기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신호의 방향은 우리가
감지하지를 못하거든요, 뇌파가. 그래서 발작파가 나오지 않고 정상 뇌파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적으로 뇌전증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뇌파가 정상이어도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뇌전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원인 치료가 일단 가장 우선적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발작의 발생 나이, 그리고 뇌전증의 종류, 뭐 동반 질환 등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약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약물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발작의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형태가 국소 발작인지 전신 발작인지 또는 결심 발작이라고 써 있는데 약간 멍 때리고 중간에 행동을 멈추고 그러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제 멍한 증상의 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간대 발작 같은 경우에는 움찔움찔하는 양상으로 빠른 근수축을 보이는 발작 종류가 있어요. 이 각각의 발작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해 볼 수 있는 약물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좀 기재를 해놨고요. 대표적으로 국소 발작에는 카바마제핀, 그다음에 전신 발작에는 발프로이트, 결심 발작에는 에소숙시마이드나 발프로이트, 근간대 발작에는 발프로이트나 뭐 레베티라세탐 이런 것들이 잘 듣는다고 돼 있고, 우리 이제 영아연축 기저질환으로 우리 신경피부 증후군 중에서 결절성 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있을 경우 발가바트린이 1차 약으로 선택이 되고 스테로이드를 이제 급성기에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그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동일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발작제는 단일 약물에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의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이 예상되는 약제를 선정해서 보통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당 계산을 하는 약제가 많아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몇 미리그램을 뭐 하루에 2번 줄지 뭐 1번 줄지 약의 이제 반감기에 따라서 정하고 시장 용량에서 천천히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약의 이제 용량을 늘려가면서 부작용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아이가 이제 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용량에 도달하게 되면 목표 용량 안에서 만약에 발작이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용량을 쭉 유지해 나가면서 보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약을 복용을 하면 약을 복용할 때마다 혈중 농도가 약물의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안정시 농도라는 저기 그래프에 보시는 저 농도까지 올라가야 이제 안정적으로 뇌에 한 발작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보통은 약물의 반감기에 한 4번 정도가 지나야지 이런 이제 안정시 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반감기가 긴 약물일수록 저 안정시 농도에 도달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모두가 발작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어떤 유지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약을 안 먹다가 딱 그 유지 용량을 시작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소량에서부터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약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유지 용량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환자 특이적으로 당연히 어떤 약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약을 써도 좀 발작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유지 용량에서 발작 이제 유지 용량까지 올라가는 단계에서 발작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유지 용량까지 올리고 또 최대 용량까지 올렸는데 발작을 또 하는 경우에는 그 약이 이제 효과가 좀 적거나 안 맞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2차 약제를 스위치 바꿔주는 작업을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먹던 약의 용량을 단계별로 기간을 띄어서 줄이고 새로운 약을 이제 추가해서 서서히 용량을 늘려서 둘이 이제 곧 교차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거나, 약물을 이제
종류를 조절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또 외래에서 좀 가끔 만나는 상황은 원래 한 2, 3년 정도 치료를 잘 유지하고 환자도 뭐 괜찮게 발작도 조절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발작이 재발했다고 약 잘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다시 문진을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해보면 중간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 원래 먹고 있던 약과 경쟁작용, 효소의 경쟁작용을 해서 대사의 상태를 바꿔주는 다른 약물을 복용을 같이 했다든지, 또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면서 시험 기간마다 밤을 새거나 또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신체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치료를 하는 중이었고 앞에는 어느 정도로 조절되어 있었고 또 다른 2차 원인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좀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소아뇌전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